교과 세트 고민 멈춰! 전국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중학교 총 600개 학교에서 구매한 도서, 출시 4개월 만에 3000세트 완판한 도서, 공부의 신 강성태도 인정한 도서,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 수시를 준비하는데 아직도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을 모른다?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 책은 대학의 계열 및 학과에 맞는 교과별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학의 학과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교육 이렇게 총 7개의 계열로 나눴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 총 58개의 과목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계열별 대표 학과에 적합한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18명의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하여 집필한 엄선된 주제들이며 그 개수가 무려 4053개나 되는데요. 이 책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교과세 특 탐구 주제 걱정은 끝!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문 계열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타이틀을 보시면 관심 계열과 교과군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세부 과목명과 탐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관련 키워드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역, 즉 해당 과목의 단원별 성취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탐구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관련 학과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학생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탐구 주제인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활용 자료의 유의점입니다. 탐구 주제를 활용 시 참고해야 할 점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탐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교과세 특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부디 이 책을 적극 활용하시어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입시 생활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리신다고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그 연수 때 너무나 뜨겁게 또 호응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516분의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신청을 해주셔서 지난번보다 더 잘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정보들을 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제가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면서 전달드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되 또 그 안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은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다 라는 부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자료는 어차피 받을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메모하거나 뭐 사진 찍으시거나 이러는 것보다 내용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캠퍼스 멘토가 저희가 10년이 됐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공동 창업을 하고 지금 브랜드 전략실을 맡고 있는 캠퍼스 멘토의 윤영재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요 책, 제가 오늘 메타버스와 Z세대와 메타버스라는 주제다 보니까 제 사진을 한번 제페토의 아바타로 같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와 좀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바타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 책들은 이제 지난번에 강의 드렸던 선생님들께서는 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또 집필했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런 트렌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캠퍼스 멘토를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히 기술과정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 캠퍼스 멘토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 전문 기업으로 지금까지 한 4천여 개 학교를 저희가 직접 출강을 해서 매년 한 1000개 학교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여만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지도가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는 열정 여지도라는 지도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저희가 다녀온 학교들이 이렇게 마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에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령도, 울릉도, 거제도, 완도, 완자도 등등등 전국에 있는 곳들을 다니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한 꼭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들의 다양한 또 채널을 통해서 설문에 응답해줬던 그런 정보들을 가공해서 선생님들께 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캠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구제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3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Z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각각 또 진로 선생님들도 계시고 기술과정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 진로나 직업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사실 과목을 막론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과목과 상관없이 또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방향에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할 키워드는 바로 Z세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신조어 능력고사 키워드 퀴즈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키워드가 11개가 있는데 이 11개를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다시 챙겨왔습니다. 별을 제가 좀 달아왔는데요. 별이 달려진 것만 볼게요. 자, 다음 중 군싸게 뜻풀이로 옳은 것은 1번 군고구마 바싹, 2번 군침이 싹 도노, 3번 군더더기 없이 싹 치웠노, 4번 군대 칼각으로 싹 정리했네. 네,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들 뿐이죠, 사실. 네, 이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는 보기들이 거의 지금 2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군침이 싹 도노의 준말로 군침이 돌 만큼 맛있거나 좋아 보이는 것을 수식할 때 쓰는 뜻이라고 해요. 다음 별이 있는 문항으로 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제가 또 현장에서 듣고서 깜짝 놀랐던 단어인데요.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왁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대체 왁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1번, 누군가를 부를 때. 2번, 음식이 맛이 없을 때. 3번, 오리 소리를 낼 때. 4번, 그냥 심심할 때. 네, 또 답변이 막 갈리고 있습니다. 2번, 4번 어려우시죠, 선생님? 네, 2번, 4번으로 거의 지금 양분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세요. 그쵸? 저도 처음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음식이 맛이 없을 때 학생들이 왁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봤더니 맛없을 왁이라는 한자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맛없을 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학생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왁왁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해를 딱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이거였구나. 이전에는 잘 안 들리시다가 이제 들리실 거예요. 자, 전매추의 올바른 뜻은 1번 점심은 매기추어탕, 2번 점심 메뉴 추가, 3번 점심 메뉴 맞추기, 4번 점심 메뉴 추천. 네, 정답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매기추어탕. 네, 거의 다 잘 알고 계시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점심 메뉴 추천이고요. 또 이것과 어떻게 유사한 말로 점액추도 많이 쓰죠. 저녁 메뉴 추천.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 이제 학생들과 대화하시다가 한 번씩 이야기하시면 학생들이 또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좀 가볍게 준비한 문항인데요. 억텐의 반대말. 1번 텐텐, 2번 찐텐, 3번 렬텐, 4번 막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바로 2번 찐텐입니다.
그래서 억텐은 억지 텐션의 줄임말이고요. 찐텐은 진짜 텐션. 그래서 뭔가 신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신나는 척 하는 친구들을 보고 야, 그거 억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별칭 문항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 마지막 하나가 있네요. 완네스와 같은 뜻을 지닌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1번 스몬비, 2번 사바사, 3번 취저, 4번 스라벨. 아, 네, 2번, 3번. 3번이 거의 줄을 네, 이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3번 취저. 그래서 이 완네스라는 말은 완전 내 스타일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완네스, 취저, 취향 저격. 네, 그 동일한 유사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는 학생들한테 사실 굳이 쓰실 게 없는 게 학생들이 이미 다 너무나 익숙하게 쓰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90년대생이 온다. 네, 이 책이 출간되고 지금 거의 37만 부에 가까운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한 도서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비단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Z세대라고 하는 저 친구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지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사회나 기업들에서도 아, 이 친구들은 확실히 뭔가 좀 달라, 독특해 라고 인식하는 공통된 지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과 시도들이 이런 도서나 아니면 관련된 후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릴 리포트 같은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용어가 한때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핫합니다만. 여기 지금 제가 표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영상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기가 뭐 시간 관계상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각 세대별로 이제 연령 기준으로 혹은 그 세대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을 둔 그 자녀 세대의 Y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의 특징들과 어떻게 보면은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개성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했던 X세대를 부모님으로 둔 Z세대의 영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에 있어서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부모님의 성향이나 부모님들의 그 생활 환경들이 달랐던 그 두 세대의 자녀들의 생활 역시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앞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 역시 Z세대의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앞쪽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있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서베이라는 회사에서 리서치 펌에서 Z세대에 대해서 실제로 Z세대 600명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그 설문한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오늘은 2페이지밖에 소개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픈 서베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그 회사에서 작성한 이런 다양한 리포트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Z세대 트렌드 리포트를 전문을 받아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셔도 Z세대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리포트의 부분적인 내용은요. Z세대의 관심사가 대체 어느 주제에 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74.3%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우측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57%밖에 되지 않고 이보다 더 높은 숫자들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래프가 훨씬 더 Z세대가 어떻게 보면 뚱뚱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것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보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골고루 Z세대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관심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한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후에 제가 잠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Z세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해외라든지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 Z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의미 있게 봤던 이 리포트의 페이지 중에 하나는 Z세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남자 중고등학생과 여자 중고등학생을 따로 구분을 해서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전체 종합해서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의 위쪽에 표시된 것처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삶. 네,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키워드가 하나가 안 나오는데, 합이라는 취미라는 단어와 직업이라는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즘에는 occupation이라는 단어, 신조어가 또 탄생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취미를 직업을 삼아 정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 개인 미디어나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떻게 취미까지 하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으로 체화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많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Z세대는 동경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또 덕업일치라는 말도 있죠. 내가 좀 매니아틱한 그 주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미를 기반으로 그것을 직업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Z세대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밀레니얼 Z세대, 그래서 MZ 트렌드라는 책이 매년 새로운 키워드들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내일이라는 회사의 20대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매년 트렌드들을 분석해서 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021년도의 키워드보다 2020년대의 키워드가 선생님들께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더 공감 가는 키워드들일 것 같아서 2020년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만추 세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만추 세대라는 건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 회사 브이로그나 귀촌한 사람 브이로그 같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마이사이더라고 하죠. 나만의 인생을 개척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올곧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마이사이더라고 하는데, 그럼 마이사이더의 삶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접하고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을 이 다만추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프렌드라는 건데요. 누구, 그리고 프렌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Z세대는 온라인에서 넓고 얇은 소통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기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휘발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지속성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가 이 친구들이 더 열광하는 이유가, 어제까지 몰랐는데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그새 친구가 되고
다음 날에는 또 다시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친근감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 friend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선취력이라는 건데요. 먼저 선, 착할 선, 그래서 취하는 능력을 더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 소비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브랜드는 착한 기업이야. 아니면 선을 실천하는 기업이야. 내가 소비하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친구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소비로까지 나타나는 거고요. 그것들이 그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이 이 선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판플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판플레이는 놀거리의 집합, 그리고 플레이, 놀다라는 뜻을 합쳐서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논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참여해서 판을 만드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틱톡 챌린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Z세대가 중심이 돼서 확산이 되어가는 하나의 컬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또 그런 챌린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더러움 자취방 선발대회가 페이스북 상에서 어떤 페이지에서 열렸어요. 누가 더러운 방을 가지고 있나, 내 더러운 방을 서로 자랑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열려서 1등하는 사람한테 치킨을 선물하는 그런 이벤트가 열려서 굉장히 큰 또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관심이 있고 꽂힌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냥 내가 판을 열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이 Z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크라우드 소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약 없이 어디서나 연결된 소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다라고도 쓰여져 있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소유하고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유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비한다는 그런 소비 성향을 여기서 클라우드 소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캐럿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매주마다 Z세대에 대한 뉴스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나온 아티클들을 읽으시려면 사실 월 8,900원이라는 멤버십을 내고 구독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메일을 구독하시게 되면 이메일이 온 날, 그 아티클은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아티클은 바로바로 보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Z세대가 나 너무 궁금하다. 그냥 책 한 권 사는 셈 치고 구독해서 볼게. 이것도 지금 한 달만 끊었을 때 8,900원이고 뭐 6개월, 1년 이렇게 끊으시면 한 5, 6천 원대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Z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를 더한 MZ세대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업인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물어본 건 아니고 사람인에서 물어봤습니다. 기업인들에게 Z세대가 너네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니? Z세대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Z세대가 잘하는 게 뭐야? Z세대가 잘 못하는 게 뭐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Z세대가 가장 잘한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해준 키워드들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43.6%, 그리고 이해와 판단이 빠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Z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었고요. 반면에 Z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은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배려와 희생정신, 근성, 소신과 추진력, 그리고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것 등등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성향과 또 어떤 Z세대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조금 상이해질 수 있지만 한 400여 곳에 가까운 기업 그 인사 담당자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캠퍼스 멘토가 직접 고등학생 800여 명에게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과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4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 역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이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79%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야? 라는 연속된 질문에서는 38%의 친구들이 취미와 적성이라고 답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호기심과 창의력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 갖고 싶은 직업이 없다고 답변했던 친구들에게 꿈이 없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절반 이상 51%의 학생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거의 그 절반인 25%의 학생들이 직업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라고 답변을 했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해 있는 고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직업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부분들을 이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 게 뭐야?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해줬어요. 진로 교육이라고 답변한 친구들이 18%,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답변한 친구들이 16%, 그 뒤를 이어서 미디어나 사회 분위기, 친구, 서적, 선생님 등등으로 크지 않은 차이로 답변들을 학생들이 해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꿈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했던 것들 중에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내용은 진로 결정 시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35%의 친구들이 일의 내용이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23%의 학생들이 월급이나 경제적 수입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경제적 수입이나 월급보다 학생들은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진로 문제에 관련한 고민은 주로 누구와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38%의 친구들이 부모님과 한다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22%의 친구들이 친구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한다,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11%의 친구들은 특별히 고민을 나누는 상대가 없다 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답변을 했던 친구들에게 또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왜 없다라고 답변을 했니? 라고 했을 때 36%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서 라는 답변을 또 남겨주기도 했고 내 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굳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부분은 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한 정보들, 이 부분보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 세계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29%가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3분의 1에 가까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17%의 친구들이 현재 직업의 소멸, 그리고 13%의 친구들이 미래 사회의 특성이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네, 결국 미래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하는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그런 지적 호기심들을 또 해소시켜 주시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Z세대를 넘어서 이번에는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너무 핫하고 너무나 많은 방송과 도서와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너무나 많은 강의를 들으셨고 이미 너무나 많은 책들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오늘 겟업타운을 조금 실습을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단어는 1992년에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뜻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 결국 이 가상세계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가상세계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게임이나 엔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사회적인 교류나 아니면 이를 넘어 더 경제적인 그런 활동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정부 부처들과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제가 후반부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혹시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이 될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 올해 7월 달에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 회사가 될 거예요. 라는 이 키워드를 또 썼어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메타버스? 그게 뭔데? 라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또 메이킹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VR 기기를 만든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실제로 인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전인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긴밀하게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메타버스라는 책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알고 계실 텐데요. AR에 대한 부분, 증강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AR 기기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들을 더 애드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포켓몬고라든지 아니면 아이언맨 영화를 보셨으면 아이언맨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들을 애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AR 서비스들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경을 내 얼굴에다가 직접 덧씌워본다든지 사실은 사진 앱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되죠. 그래서 내 머리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내가 쌍꺼풀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를 상상하거나 그림만 그려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눈에 이렇게 딱 쌍꺼풀이 된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AR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주니까 우리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방 사진을 찍으면 이 방 안에 이케아의 가구들을 실제로 이렇게 배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색감이 잘 어울리네. 이 공간에 이게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AR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개개인들이 사용하는 SNS 같은 것들 역시도 일상을 기록하는 수단, 그런 것들을 가상의 공간들에 축적해 나가는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얼리티 미러, 거울 세계라고 하는 이 파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세계를 가상세계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의 공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글 어스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스투라고 하는 서비스 혹시 선생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와 똑같은 형태의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의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작은 픽셀의 판으로 쪼개서 그러면 내가 백악관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가상 공간 안에서 말이죠. 아니면 한강 뭐라고 할까요? 한강 그 다리를 산다든지 특정 빌딩을 산다든지 그렇게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 안에 실제로 건물을 내가 사놓은 공간 안에 빌딩을 짓고 그 빌딩 안에 누군가가 입주를 하는 형태로도 이 비즈니스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직방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나요? 직방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그 의사결정이 바로 우리 사무실을 다 없애겠다.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는 업무를 하겠다. 라고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본인들의 사무실에 빌딩을 지었고 그 빌딩 중에 전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본인들은 이제 사무동으로 한 2개 층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층들은 이제 분양을 줬거든요. 근데 그 분양을 준 층 중에 하나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거기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을 내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내 가상 공간이 정말 토지로서의 가치가 이 가상 공간이지만 발현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장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VR,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VR 장비들을 통해서도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가장 많은 경제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이 VR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로의 확장도 이 VR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더 많은 사례들을 제가 또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빅 트렌드가 맞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트렌드를 검증하는 수단 중에 하나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선생님들께서도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지? 검색량에 대한 트래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메타버스를 글로벌에서 얼마나 검색을 하고 있지? 그 검색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제가 6개월만 봤어요. 사실 이 전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6개월 전부터 봤을 때 갑자기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형태를 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급성장했던 시점은 바로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무려 말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4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이날 하루 만에 증명해 버렸는데요. 그 이후에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반짝 떴다가 다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떠올랐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 메타버스 회사야 라는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다시 또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글로벌하게 또 막 핫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조사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이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많이 검색을 할까? 당연히 미국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많은 검색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메타버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찾고 궁금해하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미국은 몇 위에 있을까 찾다 보니까 한참 뒤에 무려 12등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도대체 왜 검색할까? 이 안에서 무엇이 궁금했을까라고 제가 궁금해서 이번엔 네이버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메타버스를 검색을 하고 그 메타버스를 검색한 사람들이 같이 검색을 하는 연관 검색어를 봤어요.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거의 이제 메타버스 책 아니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뜻 그래서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는 분들도 일부 있었고 그 나머지 분들은 메타버스 코인, 메타버스 대장주, 메타버스 관련주 결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임 비즈니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테마주들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구나. 네, 이게 굉장히 트렌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그 설문 작성해 주시면서 남겨주셨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트렌드 갔더니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난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누군가는 이거는 사실 실존하지 않는 그냥 마케팅적인 용어다, 이상적인 용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는데 메타버스 역시도 4차 산업혁명처럼 기존에 이미 다 존재했던 가상현실을 마케팅적으로 다시 그냥 제 이름만 다시 부르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코로나 시대가 지나도 계속 관심이 지속될까요? 라고 김명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꼭 메타버스로 국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사실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런 환경에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적응을 한 거죠. 온라인 환경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회사에 꼭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도 업무가 다 가능하고 서로 체크하는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확인, 그것에 대한 사실 실험들이 그 전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뤄져 왔는데 언젠간 해야지라고 미뤄왔는데 그것들이 강제적으로 도입이 지금 됐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많은 효율들이 있거든요. 비효율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들어진 이런 온라인 기반의 많은 시스템들과 체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 만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줌을 비롯해서 제페토라든지 게더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프렌드라는 서비스들, 이 4가지의 서비스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는 참여 가능한 인원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고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기에 가장 좋을 부분이 별도의 앱 같은 것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링크만으로 회원가입 없이도 다 접속이 가능하고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조별로 선생님들께서 조별 활동을 하고 다시 모여서 전체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줌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게더타운 안에서는 부분적인 모임들과 전체 모임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게더타운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더타운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제공되지 않아서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게 단점인데요. 너무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시지 않고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아바타들이 등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제페토처럼. 그런데 이 서비스는 게임 같은 기능을 다 덜어내고 정말 세미나나 강의 같은 형태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131명까지 접속이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 역시도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모바일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앱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없으시다면 이 프렌드도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실험해 보실 만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더타운을 제가 가장 추천을 드렸는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25명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25명 이상이 되면 유료가 되는데요. 최대 5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 500명까지 가능한 부분도 2시간짜리 요금제와 하루짜리 요금제, 한 달짜리 요금제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시간짜리 요금제는 인원당 $2, 그리고 하루짜리 요금제는 인원당 $3, 그리고 한 달짜리 요금제는 인원당 $7의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곱하기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30% 할인이 된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페토에 대한 내용은 2018년 8월에 출시한 서비스로 글로벌 가입자가 무려 2억 명에 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죠. 네이버 Z라고 하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긴 한데요. 그 회사가 만들었고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 그리고 10대 이용자 비중이 80%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게임이라든지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가능해서 유저들이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뭔가를 만들고 그것들을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까지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제가 제페토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활동했던 것을 실제로 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가지고 온 모습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가기 힘든데 제페토에서 아이들은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춤도 추고 있고요. 이렇게 댄스 유행어에 맞춰서 최신 가요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들도 버튼 하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또 영상도 촬영하고 해서 그것도 SNS에 올리고 하는 그 놀이 문화 자체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영상은 제가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히 엔터적인 측면에 국한되면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굉장히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활동들,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제페토에서 의상을 만드는 프리랜서 직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이 아니죠. 본인이 돈을 버는 거니까. 세후 1,500만 원. 한 달에 1,500만 원의 평균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제페토 의상 디자이너가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은 제페토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프리랜서인데 이와 같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이런 플랫폼들 역시도 우리 유저들이 이 안에서 경제적 어떻게 보면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들 역시 본인들은 게임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안에 무려 4천만 개 이상의 게임들이 유저들이 만든 게임들이 있고요. 그 게임들이 판매될 때 로블록스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을 얻고 있습니다. 그 매출만으로도 이미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활동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제페토에서 얼마 전에 구찌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구찌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그 제페토 안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아바타용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실존하는 가방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바타 가방을 판 거죠. 실제 가방은 매장에 가서 사시려면 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요. 이 가방을 이 제페토 안에서는 4,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그런데 이 가방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몇 개 이제 만들지 않았거든요. 판매되고 하다 보니 리셀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리셀된 가격이 무려 465만 원. 근데 다른 실제 가방보다 이 아바타 가방이 더 비싸지는 상황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명품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페토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 나중에 제페토 드라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들을 활용해 사진, 아까 전에 영상 촬영한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했던 그런 소스들을 스마트폰으로 막 편집을 합니다. 자막을 입혀서. 그렇게 만든 것들을 시나리오를 짜서 스토리를 입혀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입힌 걸 제페토 드라마라는 타이틀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본 친구, 이 친구의 꿈은 작가예요. PD고요. 배우예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트렌디한 기술들 안에서 난 이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실제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진로와 꿈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모델들도 실제로 지금 엄청 전 세계적으로 핫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플랜드라든지 게더타운 같은 서비스들 앞쪽에서 비교해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가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서비스이고 그래서 오늘 같이 실습을 하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방 안에 선생님께서 다 들어오시면 너무 서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선생님께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려면 사실 참여자보다는 호스트가 돼서 방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방을 만드시는 과정을 실습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면을 같이 먼저 보시고 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게더타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링크를 드린 저 링크는 저희가 만든 룸이라서 저기는 이제 2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방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먼저 24분은 여기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들어와 있는 장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PC를 지금 통해서 선생님들 접속하실 수 있으시죠. 게더타운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gather.town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 사이트로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으시고 혹은 그냥 일반 개인 메일을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선생님들께서 더 편하신 방법으로 이 개인 메일을 하시게 되면 인증번호를 또 받아서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는 것까지 일단 먼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지금 일부 보이시는 것 같고 혹은 선생님들께서 저는 직접 방을 만들어 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게더타운 홈페이지는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저 링크 안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로그인 다 하셨나요? 하셨으면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잘 따라오시는지 제가 그 속도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려우면 이거 좀 어렵다, 조금 천천히 해달라 이런 부분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이제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 보이는 장면은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든 방의 링크를 우리 반 친구들한테 전달해 주셨을 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이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아니라 가상의 아바타가 나오고요. 그 아바타의 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음소거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네네. 그렇게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나의 닉네임을 적기만 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타고 오게 되면 따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선생님들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조금 울리세요? 아까랑 처음 들으셨을 때랑 좀 다르신가요? 확성기처럼 울리신다고요? 하울링이 있으세요? 혹시 게더타운의 소리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스피커가 여러 개가 겹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리시는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위에 알림창 뜬 것처럼 마이크와 카메라에 대한 사용을 이제 허용을 해야 나중에 이것들을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오시든 아니면 링크를 따라 들어오든 이 화면을 보게 돼요. 이 화면은 게더타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직접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이거를 다 이렇게 체험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스킵 튜토리얼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스킵 튜토리얼을 누르시면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나예요. 선생님들도 아마 지금 가입을 해서 방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실 텐데 키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네모 박스가 표시된 곳으로 이동을 하면 실제 그 방 안으로 접속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을 안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이 화면까지는 접속이 안 됐을 거고요. 그 다음은 방을 만드는 내용을 전달 드릴 겁니다. 방을 만드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Create Space라고 혹시 보이세요? 방 만들기란 초록색 버튼이 아마 우측 하단에 있으실 텐데 네,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된 다양한 형태의 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겟더타운의 장점은 사실 내 입맛대로 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겟더타운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사실 지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현재의 룸 컨디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룸에서 정말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한두 가지씩 붙여본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에 교표 같은 걸 한번 넣어본다든지 뭐 이 정도로 캐주얼한 단계부터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방마다 최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을 선생님들께서 방 선택하실 때 찾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별 활동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조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지도 미리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룸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룸을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뜰 거예요. 우측에 화면이. 그래서 우리 방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의 이름을 적는 게 이 스페이스 네임이라는 곳이고요. 네, 로그인을 해서 접속을 하시고 내가 방을 만들게 되면 이 방은 내 공간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을 나중에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면서 재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방을 내가 허가한 다른 누군가가 복제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방 이름을 적으셨다면 그 밑에 Choose an Answer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눌러주시면 이 방 왜 만드는 거야? 이 방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겟더타운에서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누르시고 Create Space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혹시 방이 만들어지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방 만드는 것까지. 네, 그래서 지금 강의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한번 PC로 실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참여자로 저희 방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네, 일단은 지금 방을 만들기를 혹시 로그인을 해서 도전 네, 방 만드셨어요. 네, 방 만드셨으면 이렇게 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잘 따라오고 계시구나 좀 인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겟더타운이라는 게 쉽다면은 굉장히 쉽지만 또 심화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이 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벽이나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내 맘대로 디자인하고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방들을 간단한 형식으로 커스텀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만드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네, 여기까지 거의 이제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 안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거의 이제 저희가 만든 방에 계신 분들 말고는 혼자 계실 것 같아요. 그 방 안에. 그러시면 여기 우측에 망치 버튼 혹시 보이시나요? 망치 버튼? 네, 이 망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망치 버튼이 이 맵을 수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이 빌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Erase라고 해서 지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오브젝트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잘못 설치했네? 이거 지우는 거.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크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Edit in Map Maker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 정말 이 전체적인 맵을 아예 내가 조금 손을 본다라고 보시면 이건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오브젝트 여기서 이제 오픈 오브젝트 피커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존재하는 이 맵 안에 내가 원하는 뭔가 오브젝트들, 물체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너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제가 너무 혼자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렵지 않게? 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만드셔서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가구들도 있고요. 혹은 뭐 플랜트, 뭐 식물들, 사운드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게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사물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물들에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붙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물체 그대로 그냥 데코레이션 용도로 이렇게 비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나 가구나 악기, 화분 등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랑 기본적으로는 그냥 장식품이고 여기에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하단에 보시면 인서트 텍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제 카테고리 하단에 인서트 텍스트라는 걸 누르시면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처럼 내가 입력한 내용을 이 맵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박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맵도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맵 안에도 제가 환영합니다 입구에 이런 거 써놨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멘트를 작성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인베디드 비디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인베디드 비디오. 네. 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버튼을 이제 무언가 물체를,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인베디드 비디오를 누르시면 URL을 입력하게끔 나와요. 그러면 그 URL에다가 유튜브의 영상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 근처에 갔을 때 그 오브젝트가 노란색 불빛이 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하단에 비디오 클립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영상이 있네? 하면서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티타임 영상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숫자들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번 칸 안에 있는 학생들은 동시에 영상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켜져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친구들,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칸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화상 채팅이 켜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안이 한 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2번도 마찬가지로 2번끼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더타운은 가까이에 갔을 때 일정 범위 안에 가까워진 유저들끼리 비디오가 그제서야 켜지게 되고 사운드가 켜지게 돼요. 그리고 멀어지게 되면 그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작아지고 영상도 끊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블럭을 지정을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6개의 그룹과 여기에 또 하나의 회의 테이블을 지금 99번으로 해서 만들어 놨죠.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99번으로 만들어 놨고 그 밑에 보시면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번, 1조, 2조에 이렇게 직접 가서 그 책상 이 공간에 올라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기 밑에서 1번 가시면 1번의 영상에 바로 조인이 돼요. 그리고 2번을 가시면 2번 영상 바로 조인이 돼요. 여기서 그냥 한 칸씩만 움직이시면 각 팀이 회의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웹 에디터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요거는 제가 좀 더 심화된 수업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이 맵들을 에디팅을 해서 자기만의 맵을 만든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만들었던 사례들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또 보셨던 맵들이랑은 또 뭔가 다르죠. 이전에 봤던 맵들은 되게 허전해 보이는데 뭔가 알록달록하고 뭐가 이것저것 많이 차 있죠. 네, 이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오피스 공간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놓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채팅을 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용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채팅을 하는 방법은 이 채팅창 왼쪽에 보시면 이 방에 참여하고 있는 유저들의 이름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누르면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채팅창 보이시죠, 선생님? 네, 여기 챗 보이시나요? 이 챗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선택 버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nearby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 혹은 전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 혹은 상대방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그 사람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가능하고요. 화상 채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유저들이 가까이 붙었을 때, 혹은 이렇게 원탁 같은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으면 테이블에 의자들에 앉은 사람들끼리는 채팅이 가능하게끔 기본 맵들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고도 내가 맵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멀어지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게 기본적이다 라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적으려고 텍스트로도 많이 남겨놓긴 했거든요. 이 강의안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아마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실험을 해보고 정리를 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키보드 버튼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에서도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목표 지점을 누르면 그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키보드의 주요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한영 버튼 때문에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영 버튼이 혹시 뭘로 되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영문으로 된 상태에서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만약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를 애들이 둘러싸 버렸어요. 못 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대규모로 모이게 되면 그런 경우에 G 버튼을 누르시면 캐릭터가 고스트 모드가 됩니다. 네,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G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유령이 돼요. 그 버튼을 근데 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한 번만 눌렀다 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G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그냥 통과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에다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화이트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를 통해서 거기서 막 그리고 회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하게 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텍스트가 떠요. 팝업으로 X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도 참여할 수 있고 영상을 틀 수도 있고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실행할 수도 있고 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Z 버튼을 누르면 아바타가 춤을 춥니다. 네, 그래서 Z 버튼 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바타가 열심히 춤추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맵을 선생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화면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맵에 또 들어와 계세요. 네, 그래서 맵 구경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예쁘게 꾸며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저희 맵이 잘 보이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모바일로 줌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있으실 거라 네, 저희가 방 안에다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맵처럼 오브젝트들 엄청 많이 설치해 주셨네요, 선생님께서 여기저기에. 네, 화분과 보드들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여기가. 네, 엄청난 시장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가구들, 이 놀 공간도 많고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이제 1, 2, 3, 4, 5, 6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딱 들어가면은 그 각각의 칸들만 딱 밝게 표시되는 부분들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 옆쪽에서는 이제 전체 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죠. 여기서 전체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제로 할 거야. 그래서 1번 조 1조 첫 번째 테이블로 가고 2조 두 번째 테이블로 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조별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전체 모여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모여서 선생님께서 전체 보여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실 거라는 네,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저희 티타임 영상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영상 보이시죠? 그래서 빔 프로젝터 근처에 가면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프로젝터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X 버튼을 누르면 제가 여기에 심어놓은 영상이 뜨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재생을 누르면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인터넷 때문에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여기서 자료 공유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료 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스크린 쉐어라고 되어 있는 버튼 혹시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 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셔서 공유하시고 싶은 창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다른 유저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창이 켜있지 않아서 따로 뜨진 않는데 선생님들께서 PPT라든지 이런 수업 파일을 같이 준비해서 오픈해 놓으시면 여기서 바로 다른 유저들에게 네, 공유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부분들이라서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면 링크를 어떻게 따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인바이트를 눌러서 카피를 따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그 URL을 그냥 따셔도 됩니다. 네, 요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하셔서 다른 데서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여기가 끊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링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다른 분들께 전달을 해도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 없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궤도타운이 이런 거구나를 조금 맛보시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연습 때는 제가 이것보다 더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은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맛을 한번 이렇게 한 숟가락 보실 수 있는 정도로 오늘 체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직접 선생님들께서 그 맵을 에디팅 해보시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기술 변화들을 통해서 실제로 직업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다양한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보시면 사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직업 변화들을 상당히 많은 산업과 분야에서 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들은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그 넥스트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저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사실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학습하고 그 기술을 체험해보는 역할은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이미 더 빠르고 깊게 체험했을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그런 접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훨씬 더 잘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 학생들은 사실 아까 전에 설문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탐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직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내가 궁금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되지?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구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실은 오늘 배운 메타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테크에 대한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것이 진정으로 또 진로교육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은 이런 직업인데 이것들이 지금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랑 결합되면 이런 직업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직업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직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업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이 직업을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직업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연습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1 때 꿈을 가지고 고3 때까지 가는 친구들은 많이 없겠지만, 내가 꿈을 스트레이트로 쭉 끌고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고 그 정보 어떤 요소들을 찾고 내가 이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찾아야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진로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 나올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캠퍼스 멘토에서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연결해드리기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들, 돕도라는 섬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섬을 선생님들께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고, 저희가 1월 달에 정식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늘도라는 진로 큐레이팅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이 각각의 연령대에 맞는 그런 교육 주제들을 다양한 컨텐츠의 유형으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그런 메타버스 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역시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하게 트렌드 자체를 뒤쫓기보다는 나나 직업, 세상에 대한 변화를 꾸준히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민첩하게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이 본질이 아닌 도구가 돼서 학생들의 꿈에 날개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설문 피드백을 드리니까 거기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